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 선고일이 이번 주 결정됩니다. 운명의 한 주를 앞두고 헌재 주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야당은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해 이화여대 본관 점거 시위에 참여한 학생 100여 명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 총장 선출도 난항을 겪으면서 학생과 학교 모두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가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우리 지자체와의 교류 일정도 취소했습니다. 중국 현지에선 각종 규정 위반을 내세워 우리 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남 피살 사건을 조작이라고 주장한 강철 북한 대사에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두 나라 간의 단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송금하는 모바일페이 사용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오늘 이루플러스에서는 모바일페이의 진화와 이로 인해 도래할 수 있는 현금 없는 사회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운명의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르면 하루 이틀 안에 탄핵 심판 선고일자가 지정됩니다. 10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꼽히고 있지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닷새 후면 대통령이 파면되느냐 아니면 복귀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오늘도 막바지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헌재의 탄핵 심판 동향을 수집해서 보고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준 기자, 이제 하루 이틀 뒤면 이제 최종 선고일이 잡힐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늘 추가로 의견서를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먼저 미르와 K스포츠 등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이 모두 자발적이었다 이런 주장이 담겼고요. 특히 과거 신정아 사건을 예로 들어서 비교를 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이나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이 담겼습니다. 예. 근데 신정아 스캔들 얘기를 오늘 꺼낸 건데 그 변양균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제 문제였는데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 범위 이 대통령하고 정책실장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긴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먼저 직권남용 부분을 살펴보면요.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자리에 권한 차이는 무시를 한 채 오로지 직권남용 혐의 자체에 대해서만 유사 사례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WK나 비덱스포츠 등 최 씨의 개인 회사를 통해서 돈을 빼돌리려고 했던 사실은 외면을 한 채 개인적인 친분으로 지원을 권유하는 정도는 직권남용 혐의가 아니다. 이런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자, 이번 사건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청와대 참모들이 대거 동원된 경우인데 특히나 청와대는 문제가 불거진 뒤에 지난 10월 이후에도 자발적이었다 이렇게 진술하도록 검찰에서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은 지난 1월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라고 말을 했던 건 청와대의 지시 때문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위증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증죄보다도 청와대의 요구가 더 두려웠기 때문이란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요. 본인이 재단 설립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했던 부분을 뒤집고서 청와대 요구 때문이라 이렇게 진술을 번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관계자들의 진술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나온 진술이나 또는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나왔던 진술 중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유리한 부분을 발췌해서 내고 있다. 이것과 함께 처음에는 이제 자발적이었다라는 주장을 폈는데 지금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대리인단이 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광범위하고 막대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직권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공직자보다도 직권의 범위를 넓게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또 최근 재판에서는 기업 관계자들이 출석을 해서 청와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웠다. 청와대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출연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탄핵 심판 선고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르면 닷새 후, 그러니까 돌아오는 금요일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 오늘 재판관들 출근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요일인 오늘도 이정미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5명의 재판관이 출근을 해서 법리 검토에 집중을 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가 또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리고 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결정문 작성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르면 이번 주 초까지 재판관들이 법리 검토를 마치고 오는 금요일인 10일쯤에는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김준 기자였습니다. 네, 기각을 주장하던 대통령 대리인단 최근에는 갑자기 각하를 거론하고 있죠. 8인 체제 재판부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인데 계속해서 관련 의견서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전에도 8인 체제로 운영이 됐었고 이때 수백 건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일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박준서 전 대법관의 의견서를 첨부했습니다. 8인 재판부의 결정은 재심 사유라 탄핵이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튿날엔 또 이시윤 전 재판관 명의로 선고 연기 의견서도 냈습니다. 역시 8인 체제 무효론에 입각한 주장인데 이전 재판관은 탄핵 반대 광고를 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헌재법엔 재판관 7명 이상이면 심리에 지장이 없다고 돼 있고 8인 체제 결정이라고 재심이 청구된 사례도 없습니다. 오히려 헌재가 1년 넘게 8인 체제로 운영된 적은 있습니다. 자녀는 반드시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한다는 법조항을 헌법 불합치로 보는 등 중요한 결정도 8인 체제에서 여럿 나왔습니다. 게다가 공석이 대통령 지명 몫인데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 채우는 게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 우리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대통령이 지명해야 될 몫은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에 따라 헌재 재판부도 이르면 이번 주 선고를 할 때 8인 체제 결정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담을 전망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내용보다는 헌재 재판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 탄핵소추 사유지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세월호 당일의 경호일지, 무선교신록 아직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중대본압 영상입니다. 차량 돌진 사고가 있어 방문이 지연됐다는 주장과 달리 승용차 한 대를 견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대리인단 측은 해당 부분은 문구를 고쳐 다시 제출하고 사고의 상세한 내용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정부종합청사 방호일지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당일 사고 발생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고가 있었는지 제대로 증명하지도 않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것은 절차를 좀 지연시키거나 또는 재판부를 혼란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가. 특히 해당 영상이 촬영된 시간은 오후 4시 53분. 대통령 측의 세월호 당일 행적자료에 따르면 중대본 방문을 지시한 시간은 오후 3시로 영상과는 2시간 가까운 공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이 시간의 공백을 채워줄 근거로 제출한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방문을 사전에 준비하며 기록한 경호일지와 주변 상황에 대한 경호팀이나 경찰의 무선 교신록 등 기본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네, 헌재 선고가 이렇게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정보원이 헌재의 탄핵 심판 동향을 수집해서 보고해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야사당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올해 초부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의 동향을 파악해왔다는 보도가 나온 건 어제 저녁입니다. 헌재 관계자들을 만나 재판관들의 견해를 물어 상부에 보고해왔다는 겁니다. 또 이런 활동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고위 간부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국정원은 즉각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를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일제히 진상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에 즉각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합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묵과할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저녁 7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역시 국기문란 범죄라면서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의혹 제기가 가짜뉴스라면서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그만두라고 야당을 비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국정원이 헌재 동향 보고를 했다는 의혹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김혜미 기자. 네. 국정원이 헌재 탄핵 심판 관련해서 사찰을 했다 이런 의혹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요. 예. 이 국정원 직원이 올해 초부터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견해, 그런 관련 동향을 파악해서 상부에 보고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예. 헌재가 첫 변론은 1월 3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변론이 시작된 이후인 만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또 분위기는 어땠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은 사실 무근이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까지 했는데 헌재 관련한 탄핵 심판 관련한 동향 정보 수집을 아예 안 했다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예. 무근이라고만 이야기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2012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을 달게 했다는 의혹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국정원은 이제 정보관이 국회나 정당, 언론사에 상시로 출입하는 활동을 금지하겠다. 그렇게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예. 관련 조직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겠다는 내용의 이런 셀프 개혁안을 그렇죠. 당시에 발표한 적이 당시에서도 셀프 개혁안은 안 있습니다. 되고 외부에서 개혁을 그렇죠.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이제 셀프 개혁을 냈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상시 출입하는 그 정보관들은 없어졌지만 예. 없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하지만 여전히 각 주요 기관을 담당하는 정보 수집 담당자가 있다는 거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예. 이번에 문제가 된 것도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국정원도 기자들이 그런 것처럼 담당 부처라든지 네. 담당하는 언론사라든지 이런 걸 출입을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예. 출입은 하지 않는데 그 담당은 그대로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헌재를 담당하는 그리고 헌재를 담당하는 그 직원들도 있습니다. 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직원들의 활동이 올해 들어서 조금 더 활발해졌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헌재 주변에 국정원 직원들이 몇 명 더 보이긴 했지. 그건 사실이야. 인용이다 아니다 보다 뭐 그런 분위기를 메이든 정보로 만들어서 비입주에 전달한 게 확인되면 그러면 사찰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 네, 이렇게 국정원은 그런데 또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사실 예. 청와대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탄핵 심판안 관련한 동향이라든가 정보가 수집이 됐다면 이게 청와대에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예. 수 없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했다면 그렇죠. 지금 청와대 가장 큰 관심사는 당연히 그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보고를 했을 것이다. 네. 근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국정조사 때죠. 양승태 대법원장도 국정원이 사찰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국정원 쪽에서는 사찰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정보 수집 정도다.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설사 이제 동향 보고 그런 예. 일상적인 정보 수집이라고 해도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법 3조에 따르면요. 국정원은 대테러에 관한 정보를 수집 작성해서 배포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정보는 수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헌재의 동향을 파악한 것만도 사실 위법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시기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때였고 그리고 또 그렇게 모아진 정보가 만약에 청와대 보고까지 됐다면 이거 상황은 굉장히 좀 심각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국정원의 국내 파트가 예. 여러 기관들의 예전에는 사찰을 했었는데 최소한 동향 파악만 해서 보고를 한다 해도 특히나 이런 사법기관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렇죠. 자, 앞으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네, 정치부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특별검사팀은 내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박민규 기자. 일단 박 대통령 혐의부터 정리해보죠.
특검이 새로 추가한 박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이었던 뇌물수수가 큰 줄기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강요 혐의까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모든 걸 최순실 씨와 공모했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네, 특검 수사 전에 지난해 검찰에서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봤던 것과 같은 취지로 보이는데요. 특검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한 이재용 부회장과 최 씨의 공소장에 대통령의 이런 혐의가 구체적으로 들어간 겁니까? 두 사람의 혐의는 곧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특검은 최 씨의 공소장에서 이 뇌물 수수를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의 이름을 200차례 넘게 적었습니다. 최 씨와 박 대통령 사이 공모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고요. 이 부회장의 공소장엔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독대하는 과정에서 이 뇌물을 둘러싼 부정한 청탁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 이 대가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적었습니다. 특검은 내일 이 공소장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사 결과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특검은 특히 최 씨와 박 대통령 이 두 사람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했다. 쉽게 말해서 지갑을 공유하는 경제 공동체였다. 그런 증거도 포착했죠. 어떤 겁니까? 박 대통령의 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최 씨 측이 대신 사줬다는 겁니다. 지난 1990년 최 씨의 어머니 임순희 씨가 이 박 대통령 이름으로 해당 부동산을 구입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특검은 이 사실과 함께 박 대통령의 옷값을 최순실 씨가 지속적으로 내왔다는 사실까지 최 씨 공소장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삼성동 집은 박 대통령이 앞서 가지고 있던 장충동 집을 판 대금으로 구입한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박 대통령은 최 씨의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은행 지점장 인사까지 직접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특검이 직권남용 그리고 강요 혐의를 적용한 부분입니다. 독일에서부터 최 씨의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인물이 바로 이상화 KEB 하나은행 본부장입니다. 최 씨가 이 본부장의 승진을 청탁했고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걸 들어줬다는 게 특검 결론인데요. 최 씨가 박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면 박 대통령은 이걸 안종범 전 수석에게 전달해서 그대로 실행시켰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 전 수석으로부터 이 인사 청탁 요구를 인사 승진 강요를 받은 이 당사자인 김정태 KEB 하나금융그룹 회장 역시 앞서 특검의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탄핵 사유에서 또 중요한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도 수사를 특검이 해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는 거죠? 특검은 비선 의료 관련 수사를 해오면서 이 박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이 특검이 새롭게 밝혀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관건인데요. 만약 이 대통령의 당일 행적 상당 부분을 밝혀준다면 최근까지도 당일 행적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않고 관련 증거도 허술하게 제출하고 있는 박 대통령 측에게는 큰 타격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특검 사무실에서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여름 이화여대를 달군 시위를 기억하시는지요? 당시 학교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의 시위는 지도부도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민중가요 대신 소녀시대 노래를 불러서 새로운 시위 문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중에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비리도 밝혀져 최순실 게이트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 상당수가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윤정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대학 캠퍼스엔 다시 활기가 넘칩니다. 신입생들을 맞이한 이화여대에도 발랄한 생기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겉모습을 한꺼풀만 걷어내고 나면 지난해 이대 사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서울 신촌의 이화여대 인근 주택가. 이 집 자취생 3명 중 2명이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이대 본관 점거 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입니다. 신경안정제, 흥분안제, 우울증 약이고요. 이게 발작이 일어날 때 추가로 먹는 약이. 아예 매일 먹어야 돼요. 한 종합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김모 씨는 지금도 심각한 불안 증세를 호소합니다. 폐쇄병동에
경찰이 잠깐 왔었어요. 그 다른 이유로. 그때도 너무 불안이 심해져서 이제 안정실로 가게 되고. 작년 7월부터 86일 동안 이어진 시위는 평범한 학생들이 주축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도 컸습니다. 학교 측의 경찰 동원과 언론의 관심, 중간에 불거진 정유라 특혜 의혹까지 학생들이 감당하기 힘든 대형 이슈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해야 할 게 많은데 2016년 여름에서 멈춰 있는 거잖아요. 왜 내가 정신병자 소리를 들으며 있어야 하나.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대 학생은 약 100여 명. 특히 학교의 시위자 색출 작업이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얼굴 막 한 명 한 명 다 기억해놓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갔었거든요.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 같은 학생이 아마 계속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시위가 끝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이대생들은 아직 아파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화여대는 21년 만에 직선제 총장을 뽑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입니다. 총장 직선제는 학생들 시위와 정유라 특혜 사태를 겪은 뒤 개혁의 상징처럼 대두됐습니다. 하지만 구성원 간의 입장차가 커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홍지우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아침, 총장 선출을 위한 사자협의체 6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자협의체엔 교수, 교직원, 학생, 동창 대표들이 참여해 총장 선출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째 이어온 회의에서 선출 방식이나 일정 등 아직 합의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각 주체별로 다른 투표권 비율을 똑같이 하자는 안건과 후보 연령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안 등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민주적으로 보이는 현재 구조는 가지고 있지만 협상 자체에 관한 활동이나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정유라 사태로 드러난 학내 비리를 개혁적인 총장 선출로 만회하려 했지만 좀처럼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최경희 총장은 사퇴했지만 주요 보직자들이 그대로 남아 학교 측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교수님들도 권력과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움직이시고 학생은 안중에도 없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 모습이 실망스럽고. 새 총장 선거를 통해 개혁을 하려는 이화여대의 발걸음이 아직은 무겁습니다. JTBC 홍지유입니다. 네, 이렇게 1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시위 이후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니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대 상황을 취재해온 윤정식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 기자, 편의상 지금부터 이대 사태로 부르기로 하고요. 이대 사태 당시에 시위가 꽤 오래 가서 그때 기간도 기간이지만 시위 방식이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 학교 측이 추진하는 평생교육 단과대 신설이 사실상 학위 장사에 불과하다는 공감대가 퍼지면서 작년 7월 28일이었죠. 학생들이 본관 건물을 점거하기 시작하면서 시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정유라의 특혜 입학과 또 학사 부정이 드러났고 이 최경희 전 총장 사퇴 또 단과대 신설 취소로 이어졌습니다. 네. 이 최순실 게이트 초기 국민들의 관심이 불을 지핀 게 바로 이대 사태였다는 평가입니다. 이 방식도 상당히 파격이었습니다. 이 학교에 진입한 경찰 앞에서 이 민중가요가 아니었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상을 부르는 장면, 상당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네. 또 지도부 없이 온라인으로 자발적으로 제안을 하고 또 투표도 이어졌는데 이런 행동 방식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이 수평적 시위 문화의 단초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학교 측이 추진했던 평생교육시설에서 시위가 촉발이 됐었는데 그랬던 학생들이 지금 이렇게 아픈 이유가 뭐죠? 제가 취재 중에 만난 학생들은요, 대부분이 아르바이트, 또 자격증 준비, 학점 관리 이런 거에 아주 바쁘게 사는 평범한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전문 시위꾼도 아니었고 또 운동하는 학생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별 준비 없이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측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마음의 상처가 쌓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 뒤로도 해소되지 못한 채 오히려 덧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교수들이 시위 참여 학생들을 색출해서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이 재학생들이라
치료를 해야 학교를 다닐 텐데 학교 측은 학생들 치료를 돕고 있습니까? 돕고는 있는데 방식이 좀 문제입니다. 이 학교 측은 이대에서 무료 심리 상담을 해주겠다 학생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신원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신청한 학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대신 학생들은 동문이 운영하는 지방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익명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온라인에서 아픈 학생들을 모아서 병원에 연결을 해주고 있었는데 안타까운 건 이 학생들마저도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앞서 리포트에서 본 총장 선거 문제 말고도 지금 아직까지 이대가 어수선하죠. 아무래도 그새 교육부 징계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정유라 특혜 비리가 드러나면서 이대는 교육부 재정지원금이 30% 이상 깎이게 됐습니다. 네. 이 지금 분위기라면 이 새 재정지원 사업도 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는 정상적인 연구활동 지원도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껏 6번이나 진행된 총장 선출 4자 협의체가 아직 아무런 합의도 못하고 있어서 이런 분위기라면 연말까지도 총장 선출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학교는 동문 또 기업체들을 상대로 기금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 이 선장격인 총장이 공석이어서 마음만 조급한 상태입니다. 네, 이대 사태 그 후 후유증을 짚어봤습니다. 윤정식 기자였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로 한국 관광을 사실상 금지한 중국 정부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역시나 보복 조치로 보여지는데 롯데마트에 대한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이징에서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단둥 둥장 롯데마트입니다. 폐점을 우려한 선불카드 소지 고객들이 몰려 춘제 대목보다 더 붐빈 모습입니다. 상하이 롯데 중국 본사는 현재까지 롯데마트 단둥, 둥장, 항저우, 창저우 지점이 1개월가량 소방규정 위반으로 영업정지당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준법을 내세운 중앙정부의 단속 지침을 지방정부가 충실히 따른 결과입니다. 同时呢，我们也依法保障他们在华的合法权益。但是他们在华的经营必须要依法合规。 한국여행연구원은 즉각 효력을 나타냈습니다. 여행사의 호텔 예약 서비스에서 롯데호텔이 사라지는 등 한국 관광 상품이 속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번 단속이 표적 단속의 전형이라며 신성한 애국 감정에 대한 치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은 현대차 파괴를 선동한 네티즌 2명에 대해선 5일 구류형에 처했습니다. 사드 관련 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하는 모습을 강조한 겁니다. 중국 현지 전문가들은 엑스밴드 레이더가 성주에 배치되는 시점에서 몰려올 중국의 고강도 제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곳은 역시 관광업계인데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에 나섰던 지자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나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인 6천여 명이 모여 화제가 된 월미도 치맥 파티. 이 행사를 포함해 인천시는 지난해 2만 명 가까운 중국 기업 관광객을 모았습니다. 올해 4만 명을 목표로 세웠지만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치맥 파티 당시 재방문을 약속한 기업과는 아직 일정도 협의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올봄 수천 명 단위의 포상 관광이나 출장 회의를 검토하던 다른 중국 기업들까지 돌연 계획을 취소하거나 미루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부산에선 올 초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을 실어 나르던 대형 크루즈선이 방문 일정을 취소했고 제주에서도 여행 취소 통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국 고객이 줄어들 거를 대비해서 동남아시아 어떤 고객층의 다변화를 좀 꾀하고 있고요.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통상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모호한 말만 되풀이하는 가운데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당장 우려되는 피해를 막는 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중일 3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를 검토 중이다. 이런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는 20일쯤 한국을 방문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고위 소식통은 북한 이슈와 사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일본을 17일쯤 방문하고 한국과 중국이 그 다음인데 어느 쪽을 먼저 찾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만날 예정입니다. 미국 측 관계자는 틸러슨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란 점을 재차 강조하고 한국에 대한 보복 중단을 촉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핵 미사일부터 사드까지 빅딜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하는 가운데 미국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이 한국의 핵무기 재배치 문제를 최근까지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군사시설 선제 타격 등 모든 옵션 가운데 가장 극적인 대북 경고 효과로 핵무기 재배치가 거론됐다는 겁니다. 사드에 이어 핵무기 재배치 논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압박하기 위한 대중국 카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전용입니다. 네, 안희정 충남지사가 오늘 민주당 현역 의원을 캠프에 영입했습니다. 당내 지원군을 확보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전 대표는 부산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어기구, 이철희 의원이 안희정 지사를 돕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영선 의원도 다음 주 중 멘토 단장으로 안 지사 캠프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들 외에도 15명가량의 현역 의원들이 추가로 안 지사에 대한 지지를 선언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 지사는 지지율이 반등할 계기가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전력 보강이자 경선 승리를 향한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캠프 합류를 타진 중인 의원들은 주로 비문재인계 개헌파로 안 지사는 조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도 3년으로 줄일 수 있다며 이들을 설득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는 고향이자 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부산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4천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어 대세론을 강조한 건데 이 자리에선 안희정표 대연정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연정 때문에 개혁도 절반만 하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타협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친문 대 비문의 새불리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네, 보수 성향 후보들은 전통적인 보수층 유권자들의 이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보수다 이렇게 밝힌 응답자층에서조차 야권 주자를 찍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어제 6.25 참전 용사를 만난 데 이어 오늘은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상시 배치하는 것이 옳다며 안보 강경론을 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선 주자인 원유철 안상수 의원도 서울 명동을 찾아 중국의 사드 배치 저지 움직임을 규탄했습니다. 보수층 잡기 행보들인데 보수 정당 주자들이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들 사이에서 지지율 1위는 황교안 권한대행이었지만 야권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와의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야권 주자들에 대한 보수층의 지지율 총합은 48%로 범여권 주자들의 지지율 합계보다 오히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야당 경선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만 보기엔 이례적인 상황이란 분석입니다.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는 보수 후보에 대안이 있다면 그쪽으로 눈이 갈 건데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서의 선택의 결과가 진보에게 쏠리는 거예요. 이 때문에 조기 대선이 가시화할 경우 보수 정당들이 연대 방안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북한 대사를 추방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단교 절차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40년도 더 된 핵심 우방을 잃게 돼 외교 무대에서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김정남 암살 사건 수사의 조작설까지 주장해왔습니다. We cannot trust the investigation by the Malaysian police. It only increases the doubt that there would be someone else hand. 말레이 외무부는 이런 강철 대사를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오는 6일을 추방 시한으로 통보했습니다. 이번 초강경 조치는 북한과 비자 면제 협정을 파기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말레이는 이미 지난달 20일
평양 주재 자국 대사를 불러들여 사실상 단교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말레이 부총리는 북한 정부에 대한 매우 강력하고 명백한 메시지라며 단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과 말레이시아는 1973년 외교 관계를 맺은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고무와 철광석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는 520만 달러, 우리 돈 60여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북한은 비자 면제국인 말레이를 아세안 외교의 전진 기지로 삼아온 만큼 단교로 이어질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JTBC 이유정입니다. AI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농가와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감염된 철새 사체가 발견된 낙동강변에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형 캠핑장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산시의 어처구니 없는 방역 행정을 구석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달 전 낙동강변 삼락생태공원에서 고병원성 AI에 감염된 철새 사체가 발견되면서 이곳은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노란색 출입 금지 테이프가 무색하게 공원 안쪽에선 오토캠핑이 한창입니다. 어떻게 차량이 들어갈 수 있었는지 방역 초소에 다시 가봤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안에 못 들어가요. 네, 안에 못 들어갑니다. 여기 천진역이요. 급기야 실랑이까지 벌어집니다. 조림 플랜저는 좋은데 통제하려면 다 해야지. 지난 1일 문을 연 이 오토캠핑장에는 지금까지 각지에서 150개가 넘는 팀이 찾아왔습니다. 부산시는 AI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해 개장했다고 밝혔지만 운영업체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안 했으면 했죠. 저희도 안 했으면 했는데 6월 중순부터 계속 폭풍하라고 알렸어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못 지나가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는 업체에 긴급 공문을 보내 다시 폐장을 요청했습니다. 주먹 구구식 탁상 행정 탓에 AI 재확산 위험이 커진 것은 물론이고 운영업체는 무더기 환불까지 해줘야 할 상황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스마트폰에 넣어서 지갑처럼 쓰는 모바일페이 이미 쓰고 계신가요? 이 모바일페이 사용자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보편화되면 빠르면 15년 안에 우리 일상에서 현금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오늘 일요플러스에선 모바일페이가 현금을 대체한 미래의 어느 하루를 그려봤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현금이 사라진 2030년 20대 직장인의 어느 일요일. 외출길, 지갑은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됩니다. 편의점에서 요깃거리를 산 뒤 스마트폰으로 결제 완료. 버스 요금도 스마트폰 터치면 끝. 성당 미사 시간, QR코드 헌금함에 헌금을 냅니다. 점심 식사값도 커피값도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끝. 쇼핑 역시 스마트폰만 찍으면 결제 완료. 지하철 보관함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선배 결혼식, 접수대 앞에 줄을 서 축의금을 내던 건 옛날 얘기. 예식을 본 뒤 무인 접수대에서 신랑 측 QR코드를 찍으면 됩니다. 기부도 터치 한 번이면 끝. 길거리 떡볶이를 먹고 나서도 마찬가지. 전기요금 납부도 모바일페이로 한 번에. 대학생 남동생 용돈도 동생 이름과 금액을 적으면 바로 송금 끝. 모바일페이만으로 보낸 미래의 하루였습니다. 미래 사회를 가정했지만 앞서 나온 장면은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거나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입니다. 해외의 경우 스웨덴에서는 현금 없는 가게가 늘고 있고 중국에서는 길거리 노점상에서도 모바일페이를 쓸 수 있습니다. 한국의 모바일페이 시장은 이제 막 성장 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3분기 모바일페이 하루 이용액은 294억 원으로 반년 만에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갑을 꺼낼 필요 없이 비밀번호만 스마트폰 앱에다가 입력하면 되니까 편리하고. 삼성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를 비롯해 10여 개가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삼성페이는 스마트폰을 신용카드 단말기에 카드 긁는 곳에 가져다 대면 결제가 됩니다. 페이코는 근거리 무선 통신 방식으로 제휴 가맹점에서 전용 단말기나 바코드 리더기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은 갈수록 사용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2015년 전체 지급 결제액 중 현금 비중은 36%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밑돌았습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모바일페이를 쓰는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 목표 시한을 아예 2030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를 위해 스웨덴은 화폐 발행까지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다음 달부터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거스름돈을 받는 대신 티머니 카드 등 선불 카드에 충전받는 제도입니다. 현금이 사라지면 금전 거래가 투명해지기 때문에 불법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나 금, 은, 물물 교환 등 다른 은밀한 거래가 커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안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부정결제 방지 시스템, 그리고 AI, 그리고 사이버 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을 최소화시키고 편리성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에 더해 모바일페이의 빠른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현금 없는 사회는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동전이나 지폐를 이렇게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현금 없는 사회가 현실화되기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아직 현금이 더 익숙한 노년층 등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 모바일페이로 큰 돈을 결제하거나 송금해도 문제가 없도록 확실한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일요플러스 이태경입니다. 야구 월드컵 WBC 개막이 이제 딱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저녁 고척돔에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개막전이 열립니다. 우리 대표팀은 4년 전 1라운드에서 탈락한 아픔을 이번엔 개막전 승리로 씻어버린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4년 만에 찾아온 야구 월드컵 WBC 개막을 하루 앞둔 김인식 감독의 소감은 담담했습니다.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이제 경기에 집중하기로 생각을 부딪혀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식 훈련을 마친 우리 대표팀은 결전의 순간을 위한 최종 컨디션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쿠바와 호주와의 평가전에서 3연승을 거둔 대표팀이 WBC 2라운드에 진출하기 위해선 이스라엘과 첫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내일 이스라엘전엔 장원준이 선발 투수로 나서고 이대호와 김태균이 중심 타선으로 출전합니다. 다만 김 감독은 3루수와 좌익수는 변화를 줄 수 있다며 고민을 내비쳤습니다. 이스라엘에선 메이저리그 통산 124승을 거둔 제이슨 마르키스가 선발로 출전합니다. 까다로운 변화구를 구사하는 마르키스에 우리 타자들이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스라엘의 타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청과의 시범 경기에서 홈런을 친 뉴욕 매츠 소속 타이 켈리 등이 주요 경계 대상으로 꼽힙니다. JTBC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WBC 개막전을 내일 저녁 6시 20분부터 단독 중계합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가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대회에서 1년 4개월 만에 정상에 섰습니다. 박인비는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린 HSBC 위민스 챔피언스 4라운드에서 버디를 9개나 잡아내며 합계 19언더파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LPGA 데뷔전으로 관심 모은 박성현 선수는 16언더파 단독 3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엔 남부지방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반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돼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